오늘 진행을 맡은 신혜실 정철이라고요. 옆에 최종 변기관의 김학민이라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즘 되게 바쁘시죠? 근황 말씀드립니다. 최종 변기관이 잘 돼가지고요. 이번에 좀 더 큰 영화를 해가지고 영양 회오리 바다라고 이순신 장군님 영양회전 영화를 얼마 전에 이제 크랭크업 했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 촬영만 끝났다 뿐이지 지금 후반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렵지 않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박수. 그 얼마 만에 지금 다시 보신 거예요? 사실 뭐 1년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이건 확장판인데 편집만 해놓고 고백하자면 조금 이제 조금 잔인해졌거든요. 원래 개봉판보다. 근데 편집만 해놓고 CG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오늘 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새롭네요. 사실 저도 확장판으로 오늘 처음 보는 건데 그 목이 댕강 날아가는 장면이라든가 어린 미다위꾼이 이제 뭐 아버지 상처를 쑥하러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중간에 한번 먼저 이렇게 압록강 넘어와서 백성 얘기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 확장판으로 그 당시에 다시 좀 개봉도 했었잖아요. 그때 뭐 어떤 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개봉판도 이게 이제 저희 확장판을 보통 이제 디렉터스 컷 감독판 아니냐라고 하는데 개봉판도 저는 제 감독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 뭐 디렉터스 컷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확장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가장 확장판에서 이제 조금 좀 차별화되는 지점은 압록강으로 처음에 한번 건너왔다 실패하고 다시 건너가는 그 설정. 이거 조금 더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 좀 잔인하게 뭐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좀 잔인하니까 더 엣지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만희 씨 머리라든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 김무열 씨죠. 서분 이제 나중에 나타났을 때 그 옆에 활을 끼고 있길래 어디서 난 건가 했더니 한번 넘어갔을 때 생긴 거거든요. 얘기하십니다. 2011년에 745만 결혼해서 방금 말씀처럼 최종 경기 활에 힘입어서 지금 영양을 작업하고 계시고요. 그때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대극 하면은 캐릭터라든가 시대 그 자체, 뭐 광해면 광해, 세종대왕이면 세종대왕, 이순신이면 이순신 이렇게 인물들이 나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말 활이라고 하는 그 무기 그 자체에 포커싱한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거든요. 처음에 이 작품 구상하시게 된 애초에 계기? 저희 두 번째 작품이 영화 핸드폰이라고 있는데요. 700만이 아니라 70만 들어가지고 망했어요. 이제 신기 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전거 모임을 만들어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할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 서울숲까지 잠수교지 가서 가는데 할터가 있어서 어렸을 때 내 고향에도 할터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 활의 느낌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구상했던 게 이제 우리 그 선조들의 가장 좀 순한 삼부작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역사부를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병자호란, 임진왜란,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렇게 이제 세 구역을 정했는데 병자호란을 보면은 당시 기록으로 한 50만, 그러니까 전체 그때 조선 인구가 한 가구수로 추정을 해보면 한 35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그 중에 한 50만이 끌려갔다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갓
나라를 이제 후금에서 청이라고 개명한 그 신생국이죠. 청나라 만주족이 되었던 그 수도였던 심양에 그 조선 사람들이 아주 넘쳐났다고 해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서 야, 당시 이게 엄청난 큰 이게 환란이었겠구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땅히 뭔가 이렇게 세 가지 꼭지점에 한 꼭지점이 부족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상상을 하고 있다가 마침 이렇게 활표를 지나가다가 활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세 꼭지점 찾게 돼서 급히 썼던 작품이 있습니다. 뭐 애기살, 백냥시 이런 전문 활들이 나왔는데 그 애기살 같은 경우는 저도 그 TV 프로그램 그 스펀지인가 거기서 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막 그 당시에 뭐 한 누구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메모 치고 뭔가 할 때 애기살이 있어요. 그때 그 애기살로 직접 씌어나는 걸 보였어요. 보니까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지만 빠르고 심지어 그 어디까지 보여줬냐면 그 자동차를 쌌는데 그 자동차 문을 뚫고 가는 장면까지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연구보다는 그 애기살에 얽힌 또 이 굉장히 또 감동이 아니라 굉장히 인상적인 그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선조들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살이 처음 등장했던 게 몽고 항쟁 때 그때도 참 힘들 때였는데 진도성 그러니까 2차 이제 삼별초가 이동했던 장소였죠. 강화도에서는 저기 진도로 그리고 제주도로 올라갔지만 진도 때 성에 갇혀가지고 이 화살이 없으니 적이 쏜 화살을 부러뜨려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당시 이제 남쪽이니까 진도는 거기에 대나무들은 많이 있고 그래서 대나무를 안쪽으로 잘라가지고 통화로 쓰고 그 애기살을 쏘는 본체로 쓰고 그렇게 해서 애기살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그 애기살은 적들에게 쏘아도 적들이 수고해서 쏘지를 못하니까 그런 뭐 일거양득의 가슴 아픈 역사지만 또 굉장히 또 선조들의 지혜가 빛나는 그 느낌이 있는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애기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통 무기로서 조선시대에도 임진강 이북과 낙동강 이남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것을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조선의 어떤 차별적인 무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애기살은 굉장히 영화를 통해서 좀 많이 좀 알려야겠다. 그리고 애기살 시연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뭔가 느낌이 있어요. 이건 우리 활이다. 어떻게 보면은 전통 활의 어떤 각본보다도 더 전통적인 우리 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박해일이 이제 즉석에서 이렇게 안락을 떠나가지고 만드는 그런 모습 잠깐이나 보여주는 장면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최동member에 출연하셨던 배우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양에도 또 이제 또 외분들과 좀 갈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기 우리 김구택 배우와 강두로 출연했던 이한희 씨하고 박해가 청년의 사냥 무리로 나왔던 우리 강도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 줄 알았는데 털을 많이 붙여가지고 당시 수염을 장비처럼. 그리고 저기 마지막에 애기살을 받고 그 주신타를 공병에 빠뜨린 저기 후르강 역할의 김현태. 주신타 그 유순룡의 오른팔 역할에 또 완한의 또 이승준 배우 또 오셨고. 명량에서도 멋진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팔에서 미루도 있고 다 있는 거 뭐 대표 소식입니다. 대표가 아니라요. 제 그 자전거 모임이 야구 모임으로 발전해가지고 야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엊그제 야구하다가 오늘 저희 확장판 특별 상영을 있다 해가지고 같이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아까 그 즉석에서 이제 애기살 만드는 말씀드렸지만 이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그 추격전인데 그 매 요소에서 그 액션 컨셉들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접전도 있고 그 나중에는 진짜 저격 스나이퍼처럼 하는
그런 긴장감까지 컴퓨터들이 다 달랐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참 연구도 굉장히 그렇지만 이 실시간의 어떤 액션 배분 이런 긴장감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애초에 그 오세훈 교수라는 혹은 어떤 얘기 좀 나누셨는지 그 액션 컨셉이 제대로 차별화되지 않으면 영화는 망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액션을 저기 보면은 거의 40분 이상을 지적을 하게 되는데 액션이 그런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관객들이 명확하게 따라오지 않으면 사실 액션은 거기서 산속에서 팔속으로 그냥 막 쫓기는데 거기서 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차별화시키고 그거를 뭔가 이렇게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컨셉을 절대적으로 뭔가 이거는 뭐 추격전이면 추격전, 저격전이면 저격전, 그리고 마지막에 또 자인이라는 그 여자 인물을 두고 1대1의 무슨 오케이 목장 결투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1대1 싸움 이렇게 좀 차별화시켜가지고 절대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라는 컨셉 받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우수 감독이나 그리고 촬영 감독 그리고 배우들 그들과의 또 소통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고요. 바람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바람을 이겨낸다라는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정말 바람이 더 강풍으로 막 몰아붙여야 되지 않겠는가. 허리케인, 태풍이라도 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곡사가 개연성을 띠지 않겠냐고 이랬는데 오히려 이제 그 유승용 배우가 오히려 바람이 없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바람이 없는 것을 극복한다. 또 바람을 극복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좋은 컨셉인 것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불다가 바람이 멈춘 상황에서 바람마저 널 도와주지 않는구나 라고 했을 때 화살이 날아간다. 이런 컨셉.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디테일하게 또 스태프들과 배우들과 소통하면서 나왔죠. 그 바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말 그 좋은 인상적인 대사들이 많이 있어요. 태산처럼 닥들어서 호랑이 똥처럼 말아서 쏴라. 그리고 내 활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 CF에서도 많이 인용이 됐죠.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진부하다고 잘릴 뻔했는데 끝까지 울려서 나와서 배우가 제일 싫어했던 대사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난 혹시 녹음해서 집어넣었다. 실제로 그냥 반발을 뚫고 이렇게 고집스레 배우시는 가끔씩 그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저 그리고 재밌었던 게 이 추격전에 저는 그 북미 그리고 앞서는 역시 그 절벽 절벽 그 추격진인데 그 제가 듣기로 이제 그 아차산 공영 주차장 뒤편에서 촬영을 하셨고 그게 실제로 한쪽 걸려 있고 한쪽만 있죠. 한쪽만 있고 밑에는 그 물이 아니라고 물은 또 CG라고 물은 아니고 아스팔트 주차장이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차산이었고요. 저격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국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절벽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러면 아예 숲속에 땅을 파자. 땅을 한 2m 파가지고 거기를 절벽처럼 사용하자. 별별 아이디어가 다 나왔는데 아차산 촬영을 처음 이제 2회차에 3회차에 갔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남이가 우연히 그 도로건 왕자무리하고 마주쳐가지고 쫓기는 그래서 주심탄하고 처음 마주쳐서 쫓기는 장면 촬영 때문에 거기 갔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절벽을 못 찾아서 그때까지도 촬영 2회차까지 절벽을 못 찾아서 굉장히 스트레스였는데 그 주차장에 이제 이렇게 밥차가 있고 그리고 저녁 점심을 거기서 한참 먹는데 앞에 참 절벽이 딱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런 절벽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 절벽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한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CG 팀장하고 그다음에 무술운동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저 절벽을 우리가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냐.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텐데 그게 이제 막 날아다니고 해야 되니까 와이어 액션 이런 것들이 필수적일 것 같으니까 힘들 텐데 여기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조금 다들 갸웃하다가 우리 시스템장이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한쪽에는 컨테이너를 4단으로 쌓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고 어플 비슷하게 만들어서 도약하는 느낌에서만 쪽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이제 그 반대쪽 느낌의 절벽으로 한쪽에 있는 절벽을 좀 아삭아삭하게 조화해서 양쪽으로 그렇게. 근데 결과적으로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그런 절벽 촬영에 약간 좀 매뉴얼이 됐어요. 그래서 절벽 한쪽만 컨테이너를 쌓는다. 그래서 이번 명장에서도 컨테이너를 많이 쌓아가지고 이번엔 그린 매트로 CG하기 위해서 지금 활용을 했습니다. 컨테이너를 더 쌓았죠. 한 5배 정도 쌓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절벽 액션씬 자체만 거의 며칠 촬영을 하시나요? 일주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와이어 당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때 누수 감독이 한 25명 같이 왔으니까. 근데 그랬기 때문에 하루에 와이어는 다 찍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배우들도 훨씬 안심하고 찍을 수 있었고. 이제 하네스라는 이제 와이어를 다는 장비가 있는데 장바 같은 거 그걸 안에 있고 사극이라서 뭐 복장이 펑퍼짐 하잖아요. 그걸 안에 있고 와이어 한 줄만 달고 그리고 막 뛰었죠. 10m 조금 넘는 높이였으니까 배우들이 굉장히 좀 두려웠고 찍었습니다. 아이고 하실 말씀 많으시네요. 발도 뛰고 첫날 쓰러지고 숨이 차서 그런 얘기 이 사진을 아차산에서도 많이 촬영하셨고 보니까 전국 영상 지원 또 그쪽에서 한 것 같고 굉장히 막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동하고 막 컷 바뀔 때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진짜 뭔가 느껴지고 또 이 실시간의 어떤 그 액션 컨티뉴이티라는 측면에서 사실 활 같은 경우 그런 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활을 많이 썼는데 뭐 다음 것에 또 활이 많이 꽂혀 있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컨티뉴이티 굉장히 좀 조심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뭐 장소나 그 활의 개수나 뭐 이런 것들 다 리얼리티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극이지만 사극을 퓨전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무역화시키는 것보다는 사극 액션이지만 하지만 굉장히 좀 리얼리티 있게 가자라는 게 중요한 컨셉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의 개수나 활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활이 몇 개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도 우리 전통의 느낌, 가령 이제 낭이와 자인이 옆적의 자식으로 몰려서 송악, 당시 이제 지금의 개경이죠, 개성이죠. 개경으로 갔을 때 개경의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무엇일까 하면 송악은 역시 소나무와 바위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명, 그게 이제 고창이라는 곳에 고창에 가면 또 정말 소나무가 아주 예쁘고 고창읍성이 좋아요. 거기 가면은 옛날의 정서가 굉장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압록 강변은 어떨 것이고 압록 강을 넘어서면 또 어떤 느낌으로 좀 더 깊은 산악의 느낌들이 있고 어떤 태백산맥의 백두산 줄기로서의 느낌들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벌판 이런 느낌으로 좀 컨셉들을 좀 나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 우리가 그런 지역을 가는 느낌으로 좀 가보자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지역들을 좀 찾았죠.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약간은 만든 감독님이 약간 좀 밀리터리 덕후 같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전 어떤 전쟁사 무기술 뭐 등등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이 아닐까 혹시 전쟁 역사는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많고 어렸을 때도 이렇게 좀 프라모델, 독일군, 미군 무슨 전차 프라모델 이런 것들 많이 갖고 놀았고 그걸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집에 이제 작은 화단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은폐술 그리고 탱크 놓고 이런 혼자 놀이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는 학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쟁사에 관심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2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뭐 전쟁사들이 굉장히 좀 흥미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을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역사극을 조금 민족 순환사 중에 민족 순환사라는 결국은 전쟁의 또 순환사니까 그런데 제목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번 그 답변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최종 변경을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그 얘기했던 그 아포칼립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포칼립토를 크게 생각을 못 해봤고요. 오히려 저는 모노노크 힘에 그래서 좀 추격전 느낌, 원령공주. 그렇죠, 원령공주 또 나오고 또 반지의 제왕도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하고 좀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나는 영화가 생각나는데 좋습니다. 장르 영화라는 어떤 기본적인 컨셉을 좀 갖고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상업 영화, 대중 영화는 특히 할 때는. 왜냐하면 관객들이 바라는 어떤 이야기 틀거리 같고, 그리고 또 관객들이 바라는 어떤 인물의 느낌이라는 것이 있고, 또 관객들이 또 바라는 어떤 아이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내가 참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뭉쳐서 장르적인 것들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액션 영화들의 기본적인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나쁜 악당과 그다음에 굉장히 정의로운 주인공. 또 그런 게 이제 주신타가 좀 나쁜 악당이 좀 더 자국 청나라의 어떤 멋진 장수의 아우라를 갖고 있지만 그런 이제 의미력한 거고, 그다음 남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정의로운 주인공. 특히 자기의 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개국적인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그러면 저런 영화에서 약간 거부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제 반변적인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누이를 자기 정말 하나뿐이 없는 식소를 피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의로운 의미를 이제 가져가는 것이고, 추격하다 보면 뭐 절벽 정도는 뛰어넘고 좀 맹수가 좀 나와주고 근데 그런 것들 단순히 촬영한다기보다는 저런 역사극에서 특히 백두산의 어떤 호랑이 이런 개념들을 어떤 좀 우리 민족의 어떤 영물이라 할까요? 그런 어떤 느낌들을 좀 이렇게 좀 수용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활 같은 경우는 총 대신 활. 네. 그렇지만 활이 갖는 또 어떤 정체성, 전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장르의 법칙을 잘 이용하면서도 또 말하고 싶은 것들을 또 말해주고, 저는 이게 굉장히 대중상업 영화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뭐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독서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아닌데 마지막에 걔는 죽은 거 맞죠? 좋았을까요? 아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약간 너무 편하게 또 약간 기대에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거랑 생각도 들고 좀 그런데 외국자로 활투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라고 하는데요. 죽은 거 맞고요. 활투는 안 만들 겁니다. 만든다면 절대 그 나미가 주인공인 영화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자연이가 주인공. 청나라로 끌려가서 청나라의 왕자와 사람까지 그러니까 대륙으로 진출하는. 그 자연 얘기를 아주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 결혼식 도중에 혼인 도중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비녀를 뽑고 또 이제 막사 안에서도 이렇게 쇠꼬챙이를 들고 있고 정말 뭐라 그럴까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을 익히지 않은 여자면은 하기 힘든 그런 행동들을 계속 보여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뭐 익혔다기보다는 익히지는 않았지만 기계가 넘치는 그런 인상. 이 화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캐릭터가 자연이라는 여자 캐릭터였는데요. 자칫 저런 이제 추격전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는 굉장한 민폐를 가져오는 캐릭터가 될 수가 없죠. 특히 오라버니 옆에 붙어 다닌다고 하는 거의 민폐 중에 상민폐를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남편을 만들고 남편과 함께 떨어뜨려 놓자. 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죠. 어쨌든 그런 어떤 함정이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흔히 말하는 또 상업영화권에서는 여자 캐릭터는 왠지 요즘 시대에는 여전사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전사 캐릭터로 자꾸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죽게 못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무인의 딸인데 뭐 가능하지 않느냐. 남편까지 구할 수 있고 나중에 오라버니를 돕는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보자. 절대 싫어요. 다만 너무나 수동적인 여자 캐릭터가 아닌 조선의 아날이지만 자기의 어떤 부인의 딸의 피가 흐른다라는 정도에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절대 쫄지 않고
어떤 기계를 발휘하는 그런 캐릭터로서의 자연인 우주가자. 그 정도가 좋지 않나요? 이런 영화에서.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팔을 뺏어가지고 네. 그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만드는 그때 제가 그 해외 영화제 어디서 김밥집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그 로빈 고장에서 어떤 영화제? 그 런던 그 한국 영화제였는데요. 이거 꽤 컸어요. 컸고 주요 인물들이 많이 왔죠. 그리고 또 영국에 이제 또 그 군인들 또 많이 왔었고 런던의 그 트라팔거 광장이니까 아주 큰 극장이었어요. 극장이었고 꽤 많이 왔더라고요. 당시 뭐 할리스타도 샤이니도 같이 와가지고 걔네들도 공연하고 이렇게 해도 보지도 않고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때 영국 관객들이 훨씬 더 그 반응이 좀 뜨거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에 활이 박히고 화살이 박히고 이럴 때는 다른 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가지고 제가 옆에 있다가 어쩔 줄 몰랐고 정의로운 전 세계적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약간 활에 관심 많은 동양의 뭐 애기살이라거나 대나무 쪽에서 하는 애기살이나 화살초 모양이 또 다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흥미를 가지지 않았을까. 네. 흥미도 가졌고 또 그 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가 항상 그 당시에 총도 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총은 안 나오니? 그래서 총도 쐈는데 총이 거의 화승총 수준이고 활이 익숙한 사람에게는 우리 총이 약한 시대였던 것 같다. 총이 내가 안 나서 미안하더라고요. 예, 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여기 제일 앞쪽 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기 그 시나리오를 보니까요. 제가 보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조금 늦어서 위에 올라가서 보면서 시나리오를 같이 봤는데요. 이렇게 앞부분에는 대사보다 지문이 아까 45분 정도 액션씬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대사보다 지문이 많은데 뒤쪽에서는 이제 대사가 많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 감독님이 이렇게 쓰실 때 대사가 많은 게 힘드신 건지 지문을 많이 쓰는 게 힘드신 건지 어떻게 배우들은 어느 쪽이 더 힘든 건지 그러니까 대사가 많은 게 배우들한테 쉬운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시나리오 건 시나리오 요 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문이 그러니까 대사는 별로 없고요. 네. 앞부분에 액션씬 뒷부분이 많던가요? 대사가? 뒷부분이 중반 이후에 네. 좀 많더라고요. 시나리오 클래스에 고맙습니다. 되게 힘드신가요? 액션씬을 지문 한 페이지에 뭐 뭐 이런 것만 있고 다 지문인데 그러니까 읽으면 잘 모르겠어서 화면하고 이렇게 보면서 계속 앞부분에 대사 많이 나오는데요. 저기 남이하고 서훈이가 서로 자인 남자 혼인하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도 그리고 네 그게 아마 맨 앞에 맨 앞에요. 네 그렇죠. 맨 앞에는 어린 남이가 쫓기는 상황이니까요. 대사를 많이 쓰시는 게 그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지문을 더 많이 쓰시는 그건 그때그때 달라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걸 보는 투자자나 이제 그걸 읽는 시나리오를 이제 같이 뭔가 검토하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대사가 없으면 사실 힘들어요. 네. 특히 이런 액션 영화를 시나리오를 쓸 때는 거기서 보는 것 같다 내지는 지문만 있을 때는 그 지문을 상상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엎어졌었습니다. 이 영화가 엎어졌다가 뭐 어떤 기운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확실히 조금 그래도 기사를 좀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게 힘들고 아닌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시나리오를 그런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는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느냐, 원래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 그런 지점에서 좀 잘 맞는 채널이 맞는 그런 담당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문외한들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읽으려고 읽은 게 아니고 시간이 좀 모자라서 읽었는데요. 이렇게 평이한 시나리오, 읽으려고 읽어도 되는데. 네, 평이한 시나리오를 이렇게 멋진 장면으로 연출을 네.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근데 그걸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실 때 이렇게 장면을 액션을 머릿속에 계속 계산하면서 한다는 게 얼마나 뭐라 그러죠? 피를 짜는, 그러니까 그런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네, 그냥 재밌게 썼고요. 이제 그거를 소통하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뭐 숲에서 벌어지는 활싸움이 거기서 벌리고,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더 만들어야 된다. 아니 왜 서군이가 자연이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장면이 오면 어린 적 시절이라도 시나리오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두 사람의 로맨스를 강화해주라. 안 그러면 이게 영화를 보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이제 이야기가 잘못 나올 때는 더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말했던 뭐 캐릭터를 여전사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굉장한 바이러스죠. 네. 그런 것들을 추스르고 또박또박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안심도 시키고, 이거 이렇게 찍을 거야 하면서 또 설명을 해주고, 뭐 그런 작업들이 좀 오히려 그게 더 좀 힘든 작업인 것 같고요. 스트레스인 것 같고, 쓰는 건 뭐 그렇게 즐겁게 쓴 거죠. 즐겁게 연출하고.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그 가운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학원 강사고요.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 오늘이 한 세 번째가 네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상암점에서 활 쏘시거든요, 운동으로. 그래서 혹시 지나가시면 보신 활터 혹시 거기가 그건 아닌가요? 아, 그거는 저기 서울숲 근처에 있는데요. 예, 요즘에 갔더니 활터가 없어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감독님하고 뭐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러면 너무 아마 신기하실 거예요. 활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혹시 아빠가 궁금해하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 영화 중에 예. 그 호랑이 꼬리처럼 이렇게 말아서 싸라 해서 사실 전직재산 발효. 네, 휘잖아요. 예. 그 마지막에 진짜 제일 나쁜 놈이라고 그렇고 그 미성경을 맞출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감정처리 딱 막느라 그것도 휜 활이었었잖아요. 근데 진짜 활이 휜 수도 있는 거예요. 곡사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활은 기본적인 곡사는 상하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그 곡사가 기본적인 조선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각궁이 기본적인 그 사대에서 관역까지가 145m거든요. 그거는 휘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리인데, 그 곡사를 바람을 좀 이용하면 어느 정도 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 곡사의 사법은 빨래 짜듯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비틀어서 쏘는 개념을 좀 더 과장한 거죠. 그렇게 해서 판단합니다. 딱 두 개만 더 지금 간단한 건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세 번째 하고요. 두 번째 만주어가 중간에 막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쉽지 않은 언어기던 대사가. 근데 그 박정철 캐릭터가요. 덩어리잖아요. 누구요? 박정철 아닌가요? 그 배우 이름. 오타니 료에이라고 일본 배우예요. 아 일본 배우예요? 네. 박정철 씨인 줄 알았어요. 그 배우. 네. 그래서 그냥 이거 가벼운 질문인데요. 네. 그 대사가 어려워서 덩어리 역할을 한 건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예. 뭐 그 친구도 한국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만주어야 할 수 있는데 왠지 그런 무리에 그런 어떤 벙어리가 하나 있는 게, 벙어리라고 하면 또 다른 감각이 왠지 발달했을 것 같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르적인 컨벤션 속에 있는 어떤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인물을 좀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만주어가 어려워서 그런 줄 알고. 만주어는 의외로 그러니까 배우들이 처음엔 뭐 만주어를 해?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만주어를 배우니까 금방 하던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아오지 탐광에서 아오지 같은 말이 만주어거든요. 그러니까 외지란 말인데, 그러니까 어감을 이렇게 들어보면 비슷해요. 각타카이, 뭐 소라카이, 경상도말하고 비슷한 거 가라 같아요. 이것도 좀 우리말. 풋둔 하는 거, 헛득 이런 좀 많이 비슷해요. 그게 그러니까 되게 알파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우리 이웃 저기 민족이었잖아요. 만주족. 마지막으로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이제 결혼식 장면, 되게 평화롭고 행복하고 너무 따뜻하고 그런 막 닭도 보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막 찻잔이 이제 막 흔들리면서 불안의 폭풍이 막 이제 휘몰아치기 시작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걸 이제 그 배경을 병작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지만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저도 이제 영화 쭉 보고 나서 처음 봤을 땐 엄청난 우여곡절을 막 강도 벼랑도 막 뛰어넘고 난리치고 하다가 근데 결국은 그 끝에 결국 그 여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분투였다라는 게 하여튼 영화 메시지가 어떤 걸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남편 대사에도 잠깐 나오잖아요. 한 사람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자기가 뛰어들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휘몰아치고 정말 내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이런 아무튼 막 현실을 막 휘몰아치고 태풍처럼 그럴 때 한 개인의 삶이 뭘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게 그 주인공 나미는 엄청난 상처를 목격했었잖아요. 아버지 몸 날아가는 걸 받고 몸을 받더니 근데 그 엄청난 상처로 얘의 목적은 동생을 살리기 위한 삶이었잖아요. 그리고서 결국 그걸 위해 죽지만 근데 정말 저 개인도 삶을 살아갈 때 참 이렇게 현실은 참 태풍처럼 휘몰아치고 그런 속에서 저 한 개인의 삶이 제가 살아갈 때 과연 뭘 위해서 사는 게 가장 뜻깊을까 그런 질문이 좀 들었어요. 이게 가장 사실 듣고 싶어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왠지 뭔가 하나의 살아가는 어떤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은. 감사합니다. 그 오타니 로에이신 이번 명량에도 출연하시죠? 예. 이번에는 정말 일본인으로 출연하는데요. 일본인 장수. 근데 그 명량의 난중일기 신신장군의 일기를 보면 음력 9월 16일자죠. 그때가 이제 1997년 명량 때 적의 선봉장이었던 마다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고르주마 미치구사인데 그 인물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준사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항해장수라고 이순신의 어떤 부도 그리고 어떤 대의명분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순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장수 역할로서 이제 이번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떤 역부터 제가 이래도 될까요? 너는 임마 이걸 통해서 너가 지금 한일 관계를 너가 좋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너 여기 이야기에서 나오잖아. 명분 없는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국의 백성을 살리겠다고 지금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니. 실제로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인물이. 그래서 명량 같은 경우는 좀 일본에서도 요즘 같은 시기에 대부분 하면 좋겠다. 잘못된 권력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다시 한번 그것도 좀 상기를 하고 주변국뿐만 아니라 본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이 역사를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 박동철 씨 장난이 장철 씨가 선생님 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메이킹 필름 특히나 보니까 그 만주어를 할 때는 이렇게 배우들이 너무 춤이 많이 튀어가지고 그때 서로 되게 싫었다는 그거는 그러니까 몇몇 배우들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뭐 한지 비 이렇게 비 이렇게 끝나고 하니까 이게 자꾸 침이 나간 그리고 좀 만주가 좀 남성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팍팍 하다 보니까 뭐 그리고 또 보면은 이렇게 배우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이 많이 튀기니까 커트만 하면 야 침 좀 튀기지 마라 하면서 유승용이 항상 툴툴댔다고.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두 분 정도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 끝에. 영화가 일단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큰 줄기는 맞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 볼 때는 하필 그 실제 인물인 도르곤이 왜 조선 땅에서 그렇게 죽어야 하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 그 다음엔 이 영화에 실제적 무슨 역사적인 모델이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남이 장군이 그 역사적 인물인 남이 장군이 극중 인물과 아주 무관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점이 좀 제가 궁금하거든요. 얘기가 좋으셨군요. 청나라의 도르고는 맞죠. 속정을 하면서 처음 명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순종자 자살했을 때 처음 북경에 들어갔던 아주 무섭기도 하고 굉장한 지혜가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 옆에 소현세자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하고 공림대군이 도르곤하고 굉장히 친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도르곤의 거기에 반했다. 자기들이 굉장히 소중화 의식을 갖춰 있던 그 소현세자를 굉장히 일깨워줬던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해요. 그런 멋진 인물인데 왕자하니까 도르곤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도르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근데 도르곤이라는 인물은 제가 많이 아까 말했던 그 자연을 통해서 많이 활투, 대유교 여인 이런 주제가 있다면 도르곤 아까 왕자로 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같이 손잡고 벽으로 들어가는 산에 넘어가지고 이런 설정으로 만들어주면 재밌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인물의 어떤 그 이름은 좀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남이 장군 같은 경우는 비운의 장군이잖아요. 어떤 한 국절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주 젊은 나이, 약과된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분을 어떤 식으로든 뭔가 물론 다른 인물의 모델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등장시켜서 좀 대중들이 사랑받는 그런 인물로 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다라는 어떤 조금 식별이 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고 남이를 이름을 짓다 보니까 남편이 소금으로 가자. 남편은 동방이라고 할까 뭐 이런 그런 이제 이름에 이렇게 좀 나름 소소한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 정도였던 건데 그게 만약에 정말 민폐가 됐다면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해서 이분들을 욕되게 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더 등장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그럼 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무엇이고요? 말씀 잘 들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살짝 삼부작 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병자호란에서 이제 그 영양으로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갔다가 다시 또 이제는 일제강점기 그러면 그 명량 그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 차기작이라고 하고 일제강점기 이야기는 사실은 저기 8보다 먼저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시나리오 다 있고 했지만 이제 일본 국방부에 폭탄을 투척했던 이봉창 의사의 이야기였는데 그분의 어떤 일들은 굉장히 소소한 아주 너무한 인물이었지만 또 굉장히
어떤 그 명분, 그리고 스스로가 굉장히 일본 시민으로 살고자 했지만 그 어떤 한계 속에서 자기를 깨닫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사회로 넘어와서 김 선생님과 조우하고 김 선생님은 하도 임시정부에 별별 사람들 다 오니까 사기도 많이 나오셨고 1년간 일본 자동차를 지켜보고 이제 북한 투기를 준비해서 일본 국왕에게 투척하러 보냈는데 북한에 불발되는 그 당시에 너무 힘든 시기였죠.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아주 관습적인 어떤 이야기로 어떤 파스화된 어떤 영웅의 이야기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백범일지를 보면 굉장히 일지 자체가 재밌어요. 두 아들들을 위해서 쓴 일지니까. 백범 선생님이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독립운동하다가 어느 순간 객지에서 사망하면 자기 아들들이 제가 그냥 뭐 하는지 알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그랬었는데 그 속에 이제 이봉창 인물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간적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해학도 있었던 지점이 있어서 그것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2008년이었는데 2008년에 공교롭게도 40년대 한국 영화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또 독립투사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그때는 화해 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쪽에 투자받고 시야를 받는다니까 그런 기억도 있죠. 그런데 일단은 그 이야기는 계속 염두에 두고 그때 그 이야기는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는 조금 더 부담감이 큽니다. 실존했던 김일성 선생님도 들어가고 이봉창 사이에 들어가는데 자칫 너무 또 희화화한다든지 이런 어떤 지점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투자를 받는 부담보다는 그런 지점에서 좀 책임감 있는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고구려로 할까 좀 생각합니다. 칼이라고 칼. 태양성 문 닫고 지금 근데 이제 역사 쪽의 이야기들은 정말 우리 역사는 저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보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나라 관객들을 넘어선 우리 다른 어떤 많은 우리 전체 사람들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신적인 보고인 것 같아요. 사실 일제강점기 그 이봉창 의사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요즘 같은 그 테러가 난무하는 시대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시비를 걸고 들어오는 김구유 선생님도 테러리스트 아니었느냐 해서 제가 발끈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테러리스트인가? 이런 생각을 혼자 정리하다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깔로만 까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척살할 사람을 척살하고 그리고 절대 뒤에서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반드시 태극기를 꺼내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우연하게 끌려가시죠. 끌려가셔가지고 저게 경찰이나 뭐 판사 앞에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순국하시는 요거는 일반 테러리스트라는 개념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1920, 30년대에 동경 한복판에 가가지고 그런 테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을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어떤 정신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테러가 난무하는 시대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이봉창 의사 마지막 그 일본 그 법원의 판사가 묻죠. 두 번째 폭탄을 왜 터뜨리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이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저 사람이 몇 년일까 말짜이 하면서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그 일본 열혈 시민이 오히려 그 테러범으로 붙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아주 나다 하면서
의견을 그냥 붙들려했던 두 번째 폭탄을 터뜨리지 않으시고 그런 어떤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애국 열사, 애국 투사, 독립 투사로만 기억을 하지 그런 정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직 좀 부담감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더 드러내고 좀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뭐 그렇지 않아서 무슨 이야기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네, 오늘 아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보게 될 영양 회오리가 되는 언제쯤 저희가 또 이게 2014년 7월에 내년 여름이죠. 이제 후반 작업이 컨트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인물로서는 우리가 접했지 어떤 해상 전투로서 접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했던 전투들이 굉장히 유명한 3대 대첩이 있고 그중에 명량대첩은 거의 어떤 부분을 되돌렸던 그런 해상 전투였는데 전투를 이렇게 제대로 보여줬던 영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다 보니까 이제 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바다에 또 물돌목이라는 그 도는보다 소리나는 바다 느낌들이나 질감들을 좀 표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지라 그거를 이제 한 10개월 정도 분석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탄생한 것 같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네, 명량까지 해서 그 말씀 주신 그 3부작의 완성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김한민 감독님 보내드리면서 큰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